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이 기계적인 음성을 수십 번째 듣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사라졌고 회사 자금 40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장은 하객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했고 지훈의 손은 부케를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신부인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숨기려 했던 과거가 모두의 앞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의 순간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뿌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훈이 깊숙이 숨겨둔 비밀은 무엇일까요? 또 지훈의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어릴 적 저희 집 저녁 식탁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조폭이셨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셨고 그중 중심은 대부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긴 했지만 성격이 과격하고 말을 거칠게 하는 편이십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대체로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돈을 빌린 뒤 잠적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집에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식사 중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격하게 화를 내셨는데 어린 아이였던 전 너무 무서워서 밥 먹다 말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달래주신 후에야 가라앉았지만 지금도 저는 큰 소리가 나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악어의 굴이라고 불렀고 그 악어의 딸인 제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지훈아, 돈 빌려달라는 놈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야. 기억해라. 아버지의 말씀은 매일 밤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6살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무실에 갔을 때 무릎을 꿇고 빌던 한 남자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사채업자의 딸이 아닌 평범한 송지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평범한 공무원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가상의 삶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거짓말은 쉬워졌고 그 거짓 속에서 평범함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민재 씨였습니다. 법대생이었던 그는 정의와 원칙을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의 맑은 눈빛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원칙과는 먼 삶을 사셨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를 잃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만난 지 6년이 되어가던 해 그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지훈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반지를 받아들던 순간 마침내 제가 꿈꾸던 평범한 행복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마치 새로운 삶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만 민재 씨의 집안을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에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지훈의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재 씨의 아내로서 정말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지훈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제 삶이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바램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대기실에 앉아있던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시작까지 30분, 회사에 일이 생겨 잠깐 가봐야 한다며 먼저 가 준비를 하라던 민재 씨는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보냈던 메시지들은 모두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고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민재 씨는 내일 봐. 예쁜 신부라며 달콤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안함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는 계속해서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적인 음성만 들려주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민재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차가 좀 막히는 걸 거야. 그냥 배터리가 나간 거겠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식장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벌의 날갯짓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안 온대. 정말 도망친 거야? 설마 결혼식 직전에 마음이 바뀐 건가? 민재 씨의 어머니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붉어진 눈가와 떨리는 손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너무나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인데 왜 하늘은 이렇게 맑은 걸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 씨가 사라졌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일단 하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미안하다 지윤아. 결국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제 가족과 민재 씨의 가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신은 저에게 이 작은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 민재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연회장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사 공금이 사라졌어. 어젯밤에 모두 40억이 넘는 돈이. 순간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 씨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사장이었고 민재 씨는 그곳에서 재무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선 속에서 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윤아, 너 뭐 알고 있지? 민재 씨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복이 많다며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사장 아들, 결혼 대신 회사 공금 횡령, 신부는 공범인가?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 결혼. 악몽 같은 헤드라인들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재 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가 민재 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민재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민재 씨가 어제 밤늦게 회사에 들러 혼자 일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아직 지우지 못한 화려한 메이크업,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과 지인들의 연락이었습니다. 모두가 민재 씨와 제 관계, 그리고 회사 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연락을 무시한 채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재 씨가 어젯밤 해외로 출국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회사 계좌에서 40억을 빼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문자는 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 기다려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세계,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가 이제는 제 유일한 피난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번진 마스카라와 입술의 립스틱 자국이 제 얼굴을 더욱 처참해 보이게 했을 테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사했더라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민재 씨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면 그의 가족에 대한 무언가를.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재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지윤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아들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조종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라움과 분노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재 씨의 행방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그를 조종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제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채업자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모든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가 모두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채업자 송만호의 딸, 대기업 사장 아들과 결혼 직전 공금 횡령. 평범한 서민 행세하던 거짓말쟁이 신부, 과거 밝혀져. 학창 시절부터 가명 사용. 계획된 사기 결혼이었나. 소셜미디어는 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함께 각종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대학 시절 친구들까지 인터뷰에 응해 그녀는 항상 자신의 집안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면이 벗겨진 것은 물론이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의 가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연락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냐는 메일이 왔고 임대했던 신혼집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켰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의 아버지가 가진 영향력 앞에서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재 씨가 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에 저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심판은 이미 끝난 후였습니다. 제 이름은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민재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휴대폰을 끄고 그저 침대에 누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윤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선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널 착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제 깨달았지?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거짓말도 했고 자신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저를 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기사와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민재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어. 그것이 제 새로운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실을 찾고 잃어버린 제 명예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사람들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끔은 아버지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재를 민재 씨로 표기하겠습니다. 사장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사무실은 오랜만에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와 어두운 조명,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그림들. 이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두려워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돈을 빌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울며 나가는 곳.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찾아. 내 딸에 관한 일이야.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칠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식이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 씨를 찾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놈의 아버지도 조사하고 있어. 뭔가 이상해. 회사 공금을 아들이 혼자 빼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 저는 아버지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 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망가뜨렸고 민재 씨의 실종에도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옛 방식대로. 내 방식으로. 그리고 아버지는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가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였던 사람들, 정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 조폭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지윤아, 내가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은 널 착하게 다루지 않았잖아. 아버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착한 지윤이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재 씨의 아버지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은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이 널 보호해줬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해. 아버지의 말은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재 씨의 아버지는 언론과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조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동원, 그의 아버지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내부 정보원 확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압박까지.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특히 마지막 부분, 육체적 위협이 포함된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봐. 하지만 기억해. 세상은 내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은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저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볼게요. 제 방식으로요. 만약 안 되면
그때 아버지 도움을 받을게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방식이라. 어떤 방식이지? 사채업자의 딸로서 배운 거요. 사람 읽는 법, 협상하는 법.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거래의 감각.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주마. 그동안 내 방식으로 해봐.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내 방식으로 간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방식으로 민재 씨를 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윤아, 세상은 악인과 바보로 나뉘어 있어. 악인이 되진 말되, 바보가 되지도 마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제 진짜 모습으로 세상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딸로서의 지혜와 직감을 이용하여 민재 씨의 행방과 그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 씨의 흔적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아버지 곁에서 자란 촉과 거래의 세계에서 배운 협상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민재 씨의 회사였습니다. 물론 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재 씨와 가장 친했던 동료 현우 씨가 늘 찾는 곳이었습니다. 지윤 씨? 현우 씨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마도 누가 볼까 걱정하는 모양이었죠. 미안해요, 지금은. 민재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다 말해주세요. 제발요. 현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재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지윤 씨한테는요. 왜죠? 제가 뭘 했는데요?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윤 씨가 민재를 조종했다고요. 민재가 돈을 빼돌리는 것도 지윤 씨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민재 씨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 현우 씨는 그걸 믿나요? 정말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요? 현우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민재가 사라지기 전날 밤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평소와 달리 너무 불안해 보였고 회사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후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건 민재가 제게 준 USB에 있던 파일 중 하나예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것은 회계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암호화된 숫자들과 코드들. 그 자리에서는 해석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재 씨의 대학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만나길 꺼렸지만 몇몇은 기꺼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민재 씨가 최근에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회사 내 비리에 대해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민재 씨의 전 여자친구 소연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재 씨가 가끔 찾는 태국 푸켓의 리조트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민재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곳에 갔어요. 아버지도 모르는 그만의 도피처였죠. 그렇게 저는 조각조각 정보를 모았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아버지에게 배운 압박으로, 때로는 돈으로 거래하며 각기 다른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는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충돌했습니다. 마지막 단서는 민재 씨의 변호사에게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민재 씨 행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발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위험에 처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위험이요? 아버지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재 씨가 회사 공금을 들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모든 책임을 아들과 저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재 씨를 직접 찾는 일이었습니다. 소연이 알려준 리조트에 가기 위해 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정말 혼자 가겠다는 거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바보가 되지 않고 악인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현우 씨가 준 회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에는 민재 씨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그동안 찾은 모든 증거의 사본을 만들어 세 곳에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에게, 하나는 제 은행 금고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만에 하나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공개해 주세요.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내 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푸켓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리조트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소연이 알려준 이름과 위치는 정확했고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알게 된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더욱 수월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고급 빌라. 이곳이 민재 씨가 종종 찾았다는 도피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그가 여기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리셉션에서 간단히 민재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제가 슬쩍 건넨 팁에 마음이 열렸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북쪽 해변 쪽 독채 빌라에 계십니다. 한 달째 머무르고 계시지만 거의 밖에 나오지 않으세요. 빌라로 향하는 길, 바다 내음과 야자수 그림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달리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민재 씨를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다가오니 모든 계획이 흐릿해졌습니다. 빌라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틈으로 민재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재 씨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얼굴이 헬쑥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깔끔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재 씨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빌라 안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사진과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수사관의 방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고 도망쳤는지 그게 중요하죠. 민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지윤 씨, 믿어주세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호요? 결혼식장에 저 혼자 남겨두고 모든 비난을 떠안게 하는 게 보호인가요? 아버지가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전 증거만 확보하면 곧바로 돌아와서 모든 걸 밝힐 생각이었다고요. 민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해왔어요. 수년간이요.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했지만 조사할수록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민재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계 부정과 탈세,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아버지로부터 받은 압박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겠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 이걸 폭로하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저 혼자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지만 제가 찾은 증거들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한마디 없이 사라졌나요? 민재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지윤 씨가 알게 되면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솔직히 지윤 씨가 저를 믿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제가 사채업자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누구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이제 계획이 뭐죠? 여기서 평생 숨어 살 건가요?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해가 갔지만 결혼식 날 홀로 남겨졌던 기억과 그 이후의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가 나한테 진심이었다는 증거 가져와 봐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민재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 이야기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저를 버린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든 저에게 알려줬어야 했어요. 민재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매일 밤 당신에게 쓴 거죠. 편지를 펼쳐보니 날짜별로 민재 씨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주소와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모든 증거예요. 당신만 접근할 수 있게 해뒀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민재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결국 저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나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민재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조사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당신은 당신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의 대답이 제 마음의 마지막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이제 민재 씨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민재 씨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였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았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회계팀에 있다 보니 조금씩 더 파고들 수 있었죠. 자료를 살펴볼수록 민재 씨 아버지의 비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은폐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범죄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민재 씨를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집으로 와라. 그 사람도 데리고.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양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쪽은 박 변호사야. 내 오랜 친구지.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재 씨와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증거들이네요. 하지만 상대는 권력과 돈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담당했고 아버지는 그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세무사는 탈세 증거를 정리해 주었고 과거 아버지의 고객이었던 언론인은 취재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가진 정보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재 씨 아버지와 거래했던 정치인들의 명단, 검찰 내부 정보, 심지어 해외 계좌 내역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얽혀 있단다.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높은 혹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민재 씨는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 저는 그동안의 과정과 제가 겪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평범한 삶을 꿈꾸다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동정심을 보였고 재벌 회장의 비리에 분노했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확보한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 직원들, 하청업체 관계자들, 심지어 민재 씨 아버지와 거래했던 정치인의 비서까지. 그들은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횡령과 은폐, 희생양이 된 아들과 예비 며느리,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민재 씨 아버지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송지윤이라는 여자와 공모해 회사를 해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확보한 해외 계좌 내역이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계좌에는 민재 씨 아버지의 지문과 서명이 남아 있었고 거래 내역은 그가 직접 관리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재 씨 아버지의 동료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재빠르게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편이었던 언론도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회사와 그의 자택이 수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고 결국 민재 씨 아버지는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송지윤과 그 아버지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율 계산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은 피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요.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닮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민재 씨 아버지의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고 결국 그는 횡령, 배임, 탈세,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재 씨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고 저 역시 모든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채업자의 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여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반격은 성공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딸이었기에 가능했던 통쾌한 이자 포함 복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재 씨는 모든 법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검찰은 그를 내부 고발자로 인정했고 회사 공금 횡령 혐의는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언론은 이제 그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희생한 용기 있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저는 민재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이 그에게 남긴 흔적이었겠지요. 민재 씨는 회사로의 복귀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평범한 행복이 사실은 제 자신을 숨기기 위한 도피처였다는 것을요.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제 삶의 중심에 저 자신을 두겠다고 민재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민재 씨는 결국 회사로 복귀했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하는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하셨지만 자산관리 컨설팅으로 전환하자는 제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인맥은 금융 분야에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송자산관리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합법적인 자산관리와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고객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업에 함께했고 저의 금융 지식과 아버지의 경험이 결합되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회사 설립 1년 후 저희는 확장 이전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새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에 위치했고 내부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파티에는 많은 고객들과 지인들이 참석했고 놀랍게도 민재 씨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연설이 끝나자 한 고객이 이자율 계산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금만 찾지 않아요. 인생은 언제나 이자를 붙이니까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사람들은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민재 씨만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제 배경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현재가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은 결혼식장의 공백에서 진정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송지윤으로서의 삶. 더 이상 거짓된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제게 박수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고 아픈 경험은 지혜로 변화했습니다. 송지윤, 사채업자의 딸에서 성공한 자산관리 전문가로. 제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